수업은 문법 수업이고요. 문법 수업의 목표는 30분은 문법 요소 총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의문의 변도 총 정리하는 건데, 아까도 보다시피 문법 아예 그 내용을 정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1시간 안에 끝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정리는 해보되, 뭐 문법이야 나랑 수업해봐서 알겠지만 워낙 뭐 잘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나도 이거 쭉 훑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너네들이 따라올 때 뭐 한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너네들이 맞아 있었지 이렇게 따라오면 되지, 뭐 이 내용을 뭐 책에서 확인하고 이러지 말고, 물론 너희들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책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 표현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내가 이 칠판에다가 요 6가지 키워드를 다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문법을 기억할 때 이거를 뒤죽박죽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걸 뒤죽박죽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할 때도 확실하게 딱딱딱 구분해서 너네들이 기억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건 시간 표현에 관련된 문제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 요런 정도로 너네가 파악하고 따다다다 풀면 되지, 이거를 높임 표현에 뭐 있었더라 하루 왼종일 생각하잖아? 그럼 하루 왼종일 생각하다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요거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종결 표현입니다. 종결 표현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말의 문법적인 개념 중에 종결어미라는 애가 있습니다. 종결어미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법 요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장에서의 어떤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문장에서 뉘앙스인데 그 뉘앙스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5가지가 뭐냐면, 자, 평범하게 끝내는 거 평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첨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감탄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게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자, 평소형은 보통 우리 기준에서는 뭐뭐의 다로 끝나는 것들을 이제 평소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뭐의 다, 밥을 먹었다,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들이 평소형, 즉 평범하게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의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뭐의 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의문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정규 수업 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으면 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의문형에는 중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문형에는 3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 의문문, 그 다음 두 번째 판정 의문문,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문.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의문문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의문문은 뭐고, 판정은 뭐고, 수사 의문문은 뭐냐? 자, 이걸 너네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받고 내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다시, 예를 들어 너 어디가? 또는 너 그거 뭐 먹고 있어? 또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쭉쭉쭉 설명을 해야 되죠. 다시, 너 누구야? 어디가? 뭐 먹고 있어? 의문사가 있죠, 질문에. 그리고 대답은 뭐다? 설명이다. 자, 그럼 판정은 뭡니까? 예, 아니요로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일단 질문에 의문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 학교 가? 그럼 어때? 학교 어디 가? 학교 누가 가? 학교 왜 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 가?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안 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 의문문이죠. 그러면 수사 의문문은 뭡니까? 이거는 표현법에서 쓰는 거죠. 설, 의, 법. 실제로 질문이 아닌데 질문처럼 바꿔서 표현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사 의문문이 여기 서리법에 해당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 명령형 어미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뭐뭐 해라 가 있겠죠.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 첨유형 어미에는요 뭐뭐하자가 있겠고, 감탄형에는 뭐뭐의 구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문제 풀어보면 사실상 종결 표현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구성되어 있는 게 시간 표현인데, 자, 시간 표현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시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제 표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시제라고 한다면은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시간 표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행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행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자, 동작상은 뭐냐면 이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 표현은 보통 내가 설명할 때 이 그래프를 그려드리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기준으로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요. 이거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시, 사건시가 있고, 그 밑에 발화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먼저 있네요. 자, 이러면 너네들이 뭐라고 대답이 나온다? 선생님, 과거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선생님, 현재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각각 너네들이 더 자세한 표현법들을 쭉쭉쭉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일단 과거를 뜻하는 애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과거 부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제 뭐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겠죠. 뭐가 있죠? 밥을 먹다가 아니라 밥을 먹었다 하면은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과거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용 어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줄게요. 뭐뭐의 던, 뭐뭐은 이런 애들이 있겠습니다. 뭔데? 먹, 던, 먹은 하면 어때요? 과거의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게 과거 시제, 과거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용 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따로 과거 관형사용 어미 이런 이름은 없어.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와 관련된 애들 똑같이 3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름만 달라요. 첫 번째 현재 부사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얘 이름 뭐겠니? 대답 나와야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겠죠. 뭐 있니? 는 먹는다.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빵! 질문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안 되잖아요. 아름답다 안 되잖아요. 아름답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왜 안 돼? 형용사만 안 돼. 알겠어? 형용사를 구분하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요. 3번 여기 나오죠? 현재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용 어미입니다. 자, 먹은 말고 그러면은 현재 의미를 바꾸려면 뭐 하면 돼? 먹는. 요거 할 때 는. 자, 여기서 너네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할 거.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먹는다의 는입니다. 가운데 있는 는. 여기 먹는의 는은요. 먹는의 맨 마지막 글자에 오는 는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미래 부사가 있겠죠. 두 번째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뭐가 있겠습니까? get이 있겠죠. 오케이? get이 있겠죠. 먹겠다. 지금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먹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먹을이 되겠죠. 을 아름다울 이건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에도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추가사항입니다. 얘네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other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get 있죠. 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능을 하나씩 더 가집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 맨날 수업할 때 내가 시험 망한 거야. 그래서 시험지 이제 집에 들고 가야 돼. 근데 나 이제 집에 들고 가면 이거 죽은 거 같아. 나 이거 죽었어. 거의 확정됐어. 엄마한테 이제 나 두들겨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막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이제 내 친구가 흥민이잖아, 흥민이. 그러면 흥민이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흥민아,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이거 시험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흥민이가
그러네. 너 이제 죽었네. 이렇게 흥민이가 얘기한 거죠. 진짜 내가 죽었니? 과거니? 아니죠. 요건 써놔주셔야겠죠. 예외. 아니, 높임 표현이 아니에요.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쓴 겁니다. 여기 쓴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미래에 확정된 사실을 또 표현할 때 other을 쓰죠.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확정된 것 같은 사실을 의미할 때 other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너네가 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놀 수만 없지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엄마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됩니까? 의지가 되겠죠. 물론 하겠어요 하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겠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죠. 그래도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놀면 공부를 아마 할 거야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겠지? 추측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가능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지울 거기 때문에 이건 영상 강의니까 바로 그냥 멈춰보시고 너네가 빠바바바박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못 썼다 나 이거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아주 문자와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세요. 알겠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진행상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요거 말고 진행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했죠? 아 진행상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동작상. 자 내가 왜 자꾸 진행상 하냐면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동작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했죠? 이거 영어로 하면 뭐다? ing, bing랑 같은 의미고 얘는 bpp랑 같은 의미라고 현재 완료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은 뭐다? 뭐가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돼버린 건지 그런 것들을 너네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은 어때요? 먹어서 버린 게 아니라 땅바닥에 그지? 먹고 뭐야 완료해버린 거지 먹은 행동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많은 친구들이 요걸 헷갈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데요. 자, 앉아있다와 앉고있다의 차이를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제 늘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외워야 된다 얘들아. 이거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있다, 있다 외우자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앉아있다 굉장히 앉아있는 중인 것 같죠? 하지만 있다는 완료입니다. 자, 있다는요 앉고 있는 중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진행상 완료상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갈 건데 사실 높임 표현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작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임 표현은 너네도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은 없애버리고 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높임 표현에는 세 가지 있죠? 대답 빠바박 나오셔야 됩니다. 대답한 거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체 높임법이 있겠죠? 주체 높임법이 있고 두 번째 이건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자, 객체 높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이 있고 그럼 너네가 각각 뭐를 높이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주체 높임법은 뭐다? 주어나 주어의 관련된 어떤 것 주어의가 아니죠. 주어에 관련된 어떤 것을 높이는 게 주체 높임법이고 자, 객체 높임법은 뭐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어떤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네가 결국에 문법에서 모르는 건 뭔지 알아? 주체랑 객체를 백날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뭘? 목적어랑 부사어가 뭔지 주어가 뭔지를 못 알아보는 순간 너네들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상대는요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높이 표현이 존재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체 높이법부터 갈 건데, 주체 높이법은 내가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을 했다 라는 문장이 있다 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높임 표현을 설명하고 싶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뭐냐? 첫 번째, 주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격조사인 이가 주체 높임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를 높여주는 조사인 깨서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수 어휘가 사용됩니다. 말은 뭐야?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의미가 없이 그냥 평범한 의미죠? 근데 뭐 선생님의 말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특수 어휘로 선생님을 높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 뭔가 그냥 하는 얘기를 의미한다면 하셨다. 여기에 시라는 말을 넣어서 이걸 이제 또 선어말음이라고 하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을 통해서 뭐한다? 선생님을 또 높였다. 즉 여기서 세 가지 써놓으면 되겠죠. 1번 주체 높임 조사에서 사용했고요. 2번 특수 어휘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아니면은 뭐 주무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나도 이제 뭐 수긍했는데요. 잡수시다 같은 경우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주무시다는요, 주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쓴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수어휘가 맞습니다. 주무시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주무다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잡수시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칠게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 라는 말 할 때 원래 오다는 존재하지. 그러니까 오시다는 특수어휘가 아니야. 그냥 3번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붙였을 뿐이죠. 오시다. 오케이? 자, 근데 잡수시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잡수다를 쓰는지 안 쓰는지 때문에 특수어휘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한번 빵 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잡수다를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인정해가지고 잡수시다는 결국에 특수어휘에서 빠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내가 주어 또는 주어에 관련된 어떤 것을 높이면은 주체 높임이라고 설명했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선생님을 높이는 이 세 가지 있죠? 얘는 사실 직접 높임입니다. 아니, 그럼 간접 높임이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면은 사실상 누굴 높인 겁니까?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싶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교장 선생님을 높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뭘 높인 거죠? 결국엔 말씀을 높이게 된다. 즉 얘처럼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너네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간접 높임도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인데, 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에게 뭐 편지를 주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거를 이제 객체 높임법을 사용해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다 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객체 높임법으로 설명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개가 깨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었다가 드렸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1번 객체 높임 조사 깨
다 활용되었고 우리 문법 초보들께서는 애개랑 깨를 깨랑 깨서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맨날 틀리는데 인간적으로다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다가 틀리지 맙시다. 자, 깨서는요 선생님 이의할 때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깨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애개할 때 애개가 오는 애가 깨로 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존재들끼리 서로 바꾸는데 얘를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부를 안 한 걸 티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엔간하면 안 틀리기를 제발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특수 어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네요. 드렸다, 드리다, 아니면은 뭐 어머니를 모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객체 높이까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인데 사실은 상대 높임은 내신 짜잘짜잘한 문제가 아닌 이상 사실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6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아주 높임, 응? 뭐 예사 높임,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아주 낮춤, 그 다음에 두루 높임, 그 다음에 두루 낮춤,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그대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높임에는 하십시오체가 있고 뭐 예사 높임에는 뭐 하계체가 있고 근데 예사 낮춤에는 뭐 하어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뭐 열심히 외우는데 그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 얘네 4개는 격식체고 즉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이제 높임법이다. 그 다음에 얘네는 비격식체다.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사적인 자리, 친구들끼리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짜잘짜잘한 내신 문제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걸 꽉꽉꽉꽉 채우는 게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외우게 하는 게 수능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이건 표로 다 제시가 돼버린단 말이야. 수능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물론 짜잘짜잘한 내신을 제외하고 라는 말을 너네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너네 틀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잘 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상대 높임법이니까 뭐가 없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낮춤이 없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라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처음에 문법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던 당시에는 상대 높임법이란 말이 틀렸다. 상대 높임 말고 낮춤이라는 뜻도 포함하자 해가지고 막 상대 높낮법 막 이런 말 썼는데 상대 높낮법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상대 높임법으로 하고 상대 높임법의 개념 자체를 낮춤이 표현이 이제 들어간다. 그거를 잘 알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대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반 했죠?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거 체계만 잘 써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문법이 늘 어려운 이유는 그 어떤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을 때도 100도씨가 딱 돼야 끓잖아. 너네가 맨날 공부하는 게 95도, 96도, 97도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난 더 이상 안 돼. 나 이제 문법 안 맞아 하고 그냥 그만두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경지에 다다르기 그 직전에 멈추는 거야. 거기서 좀만 더 하면 이제 물이 끓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내가 끓여드리리다. 다 이제 뒤졌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동, 사동, 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중3이라고 하더라도 너네들 어차피 또 까먹을 거니까 이거는 꼭 별표해놓고 너네들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피동 표현부터 먼저 갈게요. 자, 피동이라는 거는 내가 요 도표를 늘 그려주죠. 자, 피동의 반대는 뭐다? 대답이 들리는 것 같군요.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사동의 반대는 뭐다? 주동이다. 내가 표를 예쁘게 잘 못 그렸는데 자, 이렇게 내가 그린 이유는 뭘까요? 많은 친구들이 뭐 사동의 반대는 뭐니? 피동. 피동의 반대는 뭐니? 사동.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반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능동이랑 주동은 뭐 하나,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존재들이고요. 자, 다시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고요.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선생님 뭐가 다른데요? 피동은요,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에요. 사동은요, 어떤 행위를요, 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너네가 아리까리하지만 잘 생각해봐. 어떻게 시키는 거에 반대가 당하는 것이겠니? 시키는 거에 반대는 뭐겠어요? 안 시키는 거죠.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럼 당하는 거에 반대는 뭐겠습니까?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당하는 게 시키는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동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동. 자, 피동을 만드는 표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굳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바꿨을 때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다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이, 자, 이 위에 있는 친구는 능동입니다. 즉, 안 당하는 문장, 사냥꾼이 당하지 않아요. 근데 당하는 입장으로 주어를 바꿔줬습니다. 당하는 토끼를 주어로 끌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로 끌어내진 토끼가 뭐 주인공이 돼서 이제 당하는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럼 일단 바뀐 거 뭐예요? 목적어가 주어로 앞으로 끌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원래 주어였던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에게 부사어로 변화됐네요. 부사어로 변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이십니까? 잡다가 갑자기 희가 뿅 생긴 거. 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피동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1번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식. 2번 방식은요,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문장 구조가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뭐뭐 하게 되다는요 꼭 그 어떤 애랑, 그러니까 뭐 아주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제약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겠네요. 이거는 능동문은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돼요. 자, 이 문장은 너무 어려운 문장이니까 일단은 따로 분석 안 할게요. 꽃이, 근데 꽃이 피었다고 해야지 피게 되다 하면 안 될 텐데. 뭐가 있을까? 그냥 문장이 조금 이상해도 그냥 요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너네들이 조금 라임을 맞춰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의 한계네요. 결국에 문법의 핵심은 얼마나 사례를 많이 아냐인데,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 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를 뭐뭐 하게 되다를 사용해가지고 바꿔볼게요. 자, 토끼가 사냥꾼에게 뭐 잡게 되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 뭐뭐 하게 되다는 제약이 좀 많아. 그래서 이런 말이 실제로 우리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어떤 친구 그래서 선생님 그럼 잡히게 되다 하면 되잖아요. 잡히게 되다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잡히게 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잡게 되다라고 부자연스럽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피동 전미사, 뭐뭐 하게 되다, 통사적 피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동문이 되는 것들을 너네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피동 전미사를 통해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히, 리, 기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걸 다 붙여요. 잡, 이히리기 다. 맞니? 아니야.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거야. 또는 두 번째,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통사적으로 피동을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명을 못 할 것 같고, 자, 교재에 써져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런 걸 보고 피동이라고 하는구나 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피동을 알아보는 꿀팁 뭐다?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 피동문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꼭 써놔두세요. 그죠? 목적어가 없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뭐 어차피 이 뒤에 있는 두 개는 크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플러스, 자, 내가 아까 뭐랬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다 안 된댔죠? 왜 안 된댔습니까? 잡히게 되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게 안 된다고요. 이중 피동이 돼버린다고. 응? 이중 피동이 된다고. 뭔데? 아까 잡히게 되다 또는 보여지다. 피동을요 1번이랑 2번을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뭐히 더하기 뭐뭐 되다 뭐뭐 개 되다 가 붙었고요. 얘는 뭐뭐이 플러스 뭐뭐 어지다 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뭐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기억해 두시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사전표현 같은 경우에는 피동이랑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희리기 우부추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도 그렇고 헷갈리는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문법이라는 것도 아까 내가 문학 설명할 때처럼 자꾸 이걸 기계처럼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 국어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국어는요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이 없어요. 즉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국어 점수를 낮게 받고 싶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는 국어 숙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생각하는 게 싫거든. 오케이? 생각하는 게 싫으면 국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동법 들어가겠습니다. 사동법 뭔가 시키는 거죠? 자, 사동 표현에는 또 예시를 굳이 쓰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준이가 밥을 먹다 그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근데 뭐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킵니다. 엄마가 남준이에게 밥을 먹다. 자,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원래 주어였던 이 남준이가라는 이 단어 또는 이 문장 성분이 지금 뿅 해서 부사어가 됐네요. 뭐뭐에게로.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주어 엄마가가 등장했습니다. 왜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만 했었을까요? 시켜야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먹다라는 애가요 먹이다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운 단어가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요, 얘는 그나마 다행히 아까 피동 표현하고 다르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먹게 하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먹이다도 되고 먹게 하다도 되는구나. 아까 내가 칠판에 판서했던 대로 사동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이구나. 뭔데? 1번 파생적 사동문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는 것.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우구추를 써요? 네, 씁니다. 낮다를요 낮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낮추다.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를 자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파생적 사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아까도 설명했던 이 라임을 맞춰서 진행이 되죠. 통사적 사동이 있겠죠.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거 사동표현 관련해가지고 고등부 올라가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데 너네가한테 그냥 맛만 보여주면요, 원래 사동은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남준이에게 밥을 먹이다라는 문장을 했을 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를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어떻게? 먹이다가요, 엄마가 남준이한테 밥을 퍼서 직접 먹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먹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거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없애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런 내용은 너네들이 몰라도 되니까 아직은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만 내 지식 자랑입니다. 내 지식 자랑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피동사정 표현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바로 부정표현, 인용표현 들어갈 건데,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 5분이면 끝나요. 그죠? 너네들도 이미 다 저번에 나랑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30분 안에 끝날 것 같네요. 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편집된 영상을 볼 테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이제 영상을 다른 학년까지 쫙 찍어야 되느라고 지금 벌써 11시가 넘은 상태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밤 11시가 넘은 상태에서 아마 오늘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블로그에 올린 것도 봤죠? 내가 수업 준비를 하는 만큼 너네들도 과제를 하셔야 되니까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 농담이고. 자, 그럼 부정표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은 노란색으로 써야 보기 편하겠죠? 자, 일단 의지부정 있고, 그 다음 능력부정이 있고, 그 다음 상태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의지부정에는요, 대표적으로는 안이 있습니다. 안. 선생님, 제가 과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의지로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한다? 나한테 아주 그냥 욕을 먹는다. 이게 안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래서 너네들은 네이티브 코리안이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안 혼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 선생님 저 못했어요. 아주 불쌍하고 아픈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다 생각해요. 뭘? 이 새끼들 아니었구만, 안 했구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부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아닌데, 그럼 이 안이랑 이 안이 뭐냐면은, 자, 이 안은요, 숙제를 안 했어요 같은 동작과 관련된 행위가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하면은 의지부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 상태, 예를 들어 아름답다 하면은 뭐 꽃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는 꽃의 상태잖아. 그럼 꽃의 상태가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꽃이 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럴 때 상태부정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플러스해서, 자, 여기 있는 내가 쓴 안, 못, 안 얘네들은요, 사실 짧은 부정문이에요. 응? 짧은 부정문. 예를 들어 먹다, 앞에 안 먹다 하면 그게 짧은이야. 근데 그걸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뒤로 보내. 먹다, 안 먹다가 아니라 먹지 않다. 그러면 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죠.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존재하고, 긴 부정문은 서술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자, 뭐뭐 하지 못해라야 아니면 뭐뭐 하지 말아야? 그렇지, 뭐뭐 하지 마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뭐뭐 마라는 친구가 새로, 말다 라는 존재가 새로 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인용표현인데, 인용표현은 그냥 가운데가 광활하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인용표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할 때 직접 인용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일단 큰 따옴표가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존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존재한다?
뭐뭐라고가 온다. 남준이가 나 좀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했다 하면은 그건 직접 인용이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 첫 번째 뭐예요? 따옴표 없어요. 아예 그냥 따옴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얘는 고가어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선생님께 학원에 가지 말라고 말했다. 뭐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학원 요즘 위험해요. 그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너네가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래? 나는 선생님께 학원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할 거니?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는 문장이 어디서 끝나야 돼? 나는 선생님께 학원에 가지 말라고 말했다. 다시 학원에 가지 말까지 끊으면 어때? 그땐 직접 인용이 되잖아. 큰 따옴표 넣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디? 학원에 가지 말라. 학원에 가지 말라 라는 식으로 원래는 이게요 말다의 변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인용 표현이 될 때 그 앞에서는 얘가 다가 라로 변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뭐다? 실제로 얘가 가지 말라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선생님 학원에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자기가 인용으로 바꿔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얘는 간접 인용이 되는 거다 라고만 아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문법 요소 총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한 40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의문의 변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총정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내준 숙제 과제를 잘 확인 후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